저희 이제 두 번째 사연인데 오늘 보내주신 이 사연자분이 이렇게까지 좀 배려를 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그렇고 플러스로 고부 갈등의 기독교의 환장의 콜라보. 정말 대환장 콜라보네요. 진짜네. 정말. 엄청난 상황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발랄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톤 다운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발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죠. 긍정적 마인드로 결혼 생활을 버티실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 사연이 궁금하실 텐데 박지혜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결혼한 지는 이제 6년째고요.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3살 연하였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저 정말 빚밖에 없는 인생 더럽게 안 풀리는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자영업 중에 빚밖에 안 남아 폐업 직전이었고요. 저는 직장 생활이 그닥 안 풀려서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 동호회 모임에서 우리 서로 만났습니다. 잠깐 스치는 정도의 인연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결혼은 무척 하고 싶었지만 인생이 더럽게 안 풀리다 보니 정말 더럽게 안 풀리셨네요. 계속 사용하시네요. 진짜 안 풀리시나 보다. 자연히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도 망설여져서 미혼이었고요. 남편은 집안이 정말 어려워서 결혼은 꿈도 못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에 올렸는지 만난 지 얼마 안 돼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양가 부모님의 스피디한 진행으로 인사드리고 약 2달이 안 되어서 바로 결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 준비도 하고 전세 대출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친정 부모님 명의의 다가구 한 층을 보증금 6천만 원, 계약서는 1억으로 쓰고 보증금 6천만 원만 받으시고 급한 빚 갚으라고 2천만 원을 도로 주시더라고요. 시댁에서는 500만 원 주셔서요. 그걸로 결혼 반지와 시부모님, 남편 저 3명 옷 사입고 끝났습니다. 친정이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친정 부모님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네. 것 같아요. 다가구 뭐 건물 같은 것도 있으신 것 네, 같고 결혼 생활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금도 먼저 이혼 얘기 안 했으면 아마 속 썩는 줄 모르고 헤헤거리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소소하게 쌓여간 것 같습니다. 그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정리해보자면 남편이 가사 부담은 정기적으로 쓰레기만 버리고요. 온종일 누워서 핸드폰 게임만 했다. 근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굉장히 발랄한 분이라는 거죠. 벌써 네. 빡치는데. 가사 부담에서 본인이 쓰레기만 버렸다는 건데 이건 정말 본인이 쓰레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시어머니한테 결혼 내내 받아본 것, 교회 로고 찍힌 머그컵. 이거 정말 안준이만 못한. 너무 싫어. 받기도 싫다 진짜. 뚝배기. 당신 친구한테 얻으신 화장품 샘플. 심지어 한 번 쓴. 이런 거 너무 싫지 않아요? 미치겠다. 진짜 네. 주지 마라 그냥. 진짜 이건 다 정말 안 주는 게 나은 그런 수준인데 매년 명절 때마다 친정에서 시댁에 한우 세트 심지어 주문 제작을 해서 보냈건만 고맙다는 전화 한 통 못 받은 거. 시아버지 요양원비, 시어머니 수술비, 시아버지 장례비 부담에 가계빚이 1,000만 원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경제적 도움도 안 주시면서 뒷주머니만 차고 있는 시어머니. 뒷주머니 차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네요. 그러게요. 결혼 그러니까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쓸 거는 다 이렇게 뭐랄까요 뒤로 해놓으시고 장난 아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름 정도 입원하셨을 때 며느리가 똥오줌 받고 있는데 교회에 가시겠다고 한 거.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니요. 그러니까요. 정신개정 먼저 해야겠네. 장례식장에 미치겠다, 진짜. 영정 앞에서 핸드폰으로 찬송 같으시고 화장에 모자 쓰고 오는 시어머니. 어떻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이럴 수가 있죠? 주일 꼈다고 4일장 치른 장례식에 주일이 껴서 장례를 4일로 했어. 여기에 매일같이 와주신 친정 부모님에게 고맙다는 전화 한 통 안 하는 시어머니와 감사 인사 하나 제대로도 안 하는 남편. 아니 약간 이 집안은 약간 근본이 없는데요, 너무 근본 없는데? 호의가 쌓이면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요. 딱 그 사안이네요. 이거 시어머니의 행동만 봐도 이거는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너무 개념이 없다 진짜. 그리고 몇 달 전에 시아버님 일주기였습니다. 원래는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기분 전환이나 해드릴까 했더니 남편이 예배나 드리고 밥 먹자고 하더군요. 알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도 쳐다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생신 때나 잠깐 만나게 되면 나름 농담도 건네기도 하면서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곤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기일날 당일까지 밤샘 작업을 했고요. 그 후로도 일주일은 더 밤을 새야 됐기에 핑계 겸 시댁에 안 가면 안 되냐고 물었죠. 핑계가 아니라 이건 정당한 사유입니다. 진짜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분 지금 핑계가 아니고요. 나는 못 간다라고 딱 말을 해. 정당한 사유가 있네요. 이분 못 갈 너무 수밖에 없는. 착하셔요. 예배를 드리던 밥을 먹던 둘 중 하나는 하라고 요구하기야. 또 요구를 했대요 남편이. 이 와중에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밥을 먹는 도중에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았는지 먼저 집에 가라고 그러더군요. 남편이 먼저 집에 가라고.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전에 잠시 저만의 음주 타임을 즐기는 도중에 남편이 돌아오더니 화를 내더군요. 이해합니다. 저라도 같은 상황이면 화낼만 하죠. 아니, 뭘 이해를 해야 되지? 왜 그러세요, 여성분? 네, 우리 사연자분. 하지만 저도 뭐가 폭발했는지 피곤한데 한번 봐주면 안 되냐고 시어머니가 불편하고 싫다고 같이 화를 냈고요. 싸우던 도중에 시댁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 주면 이대로는 못 산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열흘간 각방을 쓰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보냈습니다. 열흘 후에 얘기 좀 하자더니 자기가 너무 참고 살아서 이제는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야, 이런 게 이제 적반하장인 거죠. 네. 네. 어이도 없고 화도 안 나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재산 분할 이야기. 재산을 분할할 게 있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어찌어찌 집 한 채, 그것도 반 이상은 은행 거, 그리고 결혼 때 받은 전세 대출 상환을 위해 받은 각종 대출들, 친정 부모님께 받은 6천만 원, 시아버지 병환 여파로 남겨진 가계 적자, 동생이 그나마 700만 원 빌려줘서 이자는 안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재 사시고 있는 집도 전에 사시던 곳이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임대 아파트를 알아보시길래 저희 집 3분 거리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모셨습니다. 원래 남편 명의로 하려다가 이런저런 금융 문제로 시어머니와 저의 공동 명의로 했고요. 사시던 곳에 보증금으로는 부족해서 주담보대출 1억과 저희 부부가 2,700 정도 더했고요. 현재 2년 넘게 이자 및 기타 세금 및 공과금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재정 상태를 다시 정리해본 뒤 남편에게 말했죠. 시어머니 살고 계신 집은 원래 남편 명의로 하려고 했었으니 4월부터 명의 변경을 위해서 세무사하고 법무사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었대요. 명의 변경 해줄 테니까 가져가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안 팔고 싶다.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갚을 테니까 나머지 빚들은 우리 부모님께 받은 돈 제외하고 내가 2천만 원, 남편이 6천만 원이니 그중 2천만 원을 내가 주겠다. 싫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빚밖에 없지만 저한테는 집 명의가 남으니까 안 된답니다. 무조건 팔고 절반씩이라네요. 아니, 원래 처음부터 네 거 아니었잖아. 그러니까요. 뭐야. 뭐를 절반을 하자는 거야. 그때부터 얼마 전까지 각방 그리고 별거 생활을 이어가다가 2달 전 드디어 집에서 나가더니 바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장이 날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네. 결혼 생활 동안 시댁과 가정의 대소사를 전부 제 몫이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남편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사실 위자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재산분할도 납득할 정도로 청구받으면 줄 생각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니 혼인기간 내내 본인도 딴짓 안 하고 꼬박꼬박 월급 다 가져다 줬는데 남는 게 빚밖에 없으면 억울하겠죠. 평생 고생만 한 자기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그러면 속상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본인 생각만 하나 봅니다. 저도 제 월급에서 딴 주머니 찬 적 없고요. 부담 가는 시댁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댁을 위해 생활비 드리진 않았지만 가전제품이나 기타 물품들 준비해드리거나 하였고요. 가족여행이나 외출 한 번 안 해본 시어머니를 위해 시어머니 칠순, 해외 가족여행이나 생신 때마다 가족 외출 및 친구분들과의 여행 때 식당 예약, 물론 결제까지 다 해드리고 여행 경비 드리는 등 경제적인 신경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사하실 때는 분양 및 은행 업무, 행정서류, 이삿짐센터, 가구, 이불, 수도공사 등 모든 준비 다 도맡아서 했죠. 우리 부모님께는 말로만 때우는 남편이지만 말만이라도 이쁨 받게 하기에 그게 고마워서 친정도 저도 그냥 우리가 잘하자 그랬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원하기에 남편이 아이를 원했나 봐요. 시험관 시술도 한번 받았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병원 다녔죠. 부부관계 없었지만 저도 딱히 괜찮길래 거의 4년 넘게 섹스리스 부부였고요. 남편 술버릇이 차에서 자는 거였는데 한 번 인사사고도 내서 합의하러 경찰서로 피해자 집으로 찾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회식인데 연락 안 되면 야근 도중에 뛰어나가서 위치 추적까지 찾아서 그 집까지 모셔왔고요. 하소연 넋두리가 길어졌네요. 제가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위자료 받고 싶습니다. 재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인간이 똑똑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부인과 가정을 본인이 어떻게 멸시하고 파탄냈는지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받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수업료로 던져주고 싶습니다. 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기간 내내 수입은 둘 다 거의 비슷합니다. 남편 명의로 나가는 렌트 차량 유지비와 시댁 대출금을 제외시키면 2년 전부터는 제가 약 20% 정도 수입이 더 있었습니다. 평생 같이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 남편이라는 베이비 때문에 남자 아니고요. 남편 따위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편은 그만, 더 이상 남자는 오케이. 네, 그쵸. 좋은. 근데 유죄를 받아서 네. 수입료를 던져주지 마세요. 이거 사람 안 됩니다. 수업료 지불했다고 생각해라 이 베이비야라고 훈계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던져주면 던져주고 안- 싶대. 그 돈을 마음만 던져주세요. 얼굴에 뿌리면서. 다른 거 던지세요. 이렇게 물 한 잔 끼얹어 주시던지. 물론 이제 이야기는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들어봐도 여기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아내분이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 자기 친정에게 뭐 해주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말만이라도 굉장히 예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행동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연을 주신 분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과유불급이다. 그죠? 너무 잘 한 것이 오히려 화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4년 동안 섹스리스였다고 하는데 네. 이게 횟수가 나이 곱하기 9를 하래요. 2고 뭐 18이잖아요. 그럼 10일 동안 8번. 이거 그냥 낭설이에요. 그냥 이거 낭설이지만 아니,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하다. 내 몸에서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섹스리스라고 하면은 왜 살지? 생각이 저는 자꾸만 들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것도 네. 지금 불구한 게 없었지만 저도 딱히 괜찮길래 거의 아니, 그렇게 근데 살았다고 하는데 다른 남자 만나면 원할 수도 있다고. 이 그쵸, 남자랑 그럴 수 사는 있죠. 거는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근데 글쎄 저는 이거는 근데 이해가요. 저도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네, 섹스로 서로 사랑을 확인하지 않아도 물론 그걸로 확인을 하면은 더 이게 뜨거워지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걸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지금처럼 그냥 친구처럼 평온하게. 지내는 게 서로 좋으면 한쪽은 원하는데 그쵸. 한쪽이 안 해주면 문제가 그쵸, 되겠지만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여성분이 너무 과도하게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있다. 맞아요. 왜냐면은 뭐 본인도 딴짓 안 하고 월급 다 뭐 갖다 주고 뭐 꼬박꼬박하고 뭐 사연에서 네. 남편을 막 공감을 해. 네. 근데 네. 사실 결혼하면 다 그렇게 할 거를 그럼요. 생각하고 결혼하는 그럼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성분이 다 다른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도 네. 월급 또박또박 다 그쵸.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어렵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는 본인들 집안 사정이 안 되니까 어렵게 사신 거죠. 며느리를 위해서 어렵게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지금 이 사연자분이 이해를 해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 시어머니가 일단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커줘야 되는 시댁이 있고 그리고 남자도 계속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는 약간 남자가 효자잖아요. 자신의 아내도 더 우리 엄마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고 뭐라도 해라라고 하고 그리고 남자도 자기가 가진 건 없지만 친정에게 처가에게 잘하려고 마음만이라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되게 효자인 어떤 남자인데 이 남자분에게 이 여자분이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똥오줌을 누가 받아줍니까? 딸 같은 며느리였네요. 야 세상에 요즘에 이런 여자가 어딨어요.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엄 변호사님 노예 얘기가 생각났어요. 진짜 이건 노예 아니에요? 또 원래 좀 원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편집하지 않아요.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네, 절대 절대로. 편집하지 계속해서 얘기할 노예 얘기. 아니 진짜 근데 이 여자분은 노예의 길을 자처하신 거나 다름없다. 수술비, 장례비, 가기비 1,000만 원이 그래서- 들었어요. 제가 이 사연 주신 분을 대리한다면 보통 반소를 제기하거든요. 이 경우에 반소는 원고 외에는 피고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저만의 노하우인데 그 반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별도의 소송으로 원고 아내, 피고 1 남편, 피고 2 시어머니 그래서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거지. 이건 사실 뭐 그냥 이거 네, 이걸 그러니까- 받지 말고 나 따로 소송한다. 그러니까 이거도 냅두고 피고 1 남편, 피고 2 시어머니 소를 제기하고 거기다가 온갖 증거 신청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은 늦게 제기된 아내가 원고인 사건이 본소가 되고 먼저 제기된 남편이 제기한 사건이 반소가 되면은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래대로 남편의 무책임, 그죠? 시어머니 적반하장 이런 것 때문에 파탄이 일어났다고 프레임 전환을 딱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실무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시어머니를 끌어들여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자료는 저는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공동해서 다 당신들 공동 불법행위니까 나한테 공동해서 위자료 얼마를 지급해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에 남편이 개털이면 집행을 못하니까 재산이 있는 시어머니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시어머니를 피고로 넣을 필요가 있죠. 이건 진짜 중요한 팁이에요. 이거 지금 사연자분이 남편에 대한 엄청난 행위에 대해서보다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를 이 소송에서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단지 답변서에다가만 쓴다면은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만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엄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는 웬만하면 이제 그 처가든 시댁이든 이렇게 굳이 픽으로 넣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또 굳이 사실 법원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그 위자료를 청구 대상으로 넣는 것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서 이건 혼인 파탄의 중요한 사유고 이 고통으로 치면은 엄청난 고통이다. 이거를 혼인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어머니가 픽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러려면은 별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네요. 네. 그리고 가끔 그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의사결정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렴 청정을 하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결정한 경우가 실제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고로 들어오면 잠깐만요. 전화해 물어보고 야 그거 그러면 다음에 너 집에 와서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결제를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결제권자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 저는 진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이 여성분이 이 정도로 집이 뭐 여유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 남자가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게 케어가 가능하니까 뭔가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변에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한쪽 경제적인 요건이 좀 차이가 나는 결혼일수록 뭔가 더 여유 있는 쪽에서 오히려 을이 된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결혼을 마라 뭐 이렇게 돼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됐어 그냥 너네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 이혼할 그냥 거 아니니까 너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고맙게 생각하다가 받는 게 지속되니까 당연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박지희 없는 사람 비야 이렇게 또 나가니까. 아니. 근데 실제 보면은 왜 갑자기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일부러. 그래서 보면은 아니, 노예 논란을 덮어보시려고 원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공방전이네요. 그러니까 네. 문제 없는 사람들은 그걸 고마워한 사람들은 뭐 여기 사회에서 이슈가 되지도 않고 그쵸. 제가 없는 집 출신이라서 압니다. 예전에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엄 변호사님처럼 넉넉하신 분은 이해 못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흑수저. 네. 근데 이게 네. 처음부터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은 진짜 좀 화가 날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진짜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하는데 보통 근데 사람들이 이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도 둘 다 돈이 없으니까 친정집에서 집을 이렇게 마련해 주면서 하면은 남자 쪽에서도 응당 비슷한 정도나 좀 더 큰 금액을 도와주는데 여유가 안 돼서 이제 시댁에서 500만 원만 받았다 이렇게 되면 엄청 미안해 하잖아요 원래. 명절 때마다 한우 세트를 맞춰서 보낸다 그러면 전화해서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저희는 못 보내서 어떡하나요 이런 거 표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맞아. 시아버지 병수발하고 있는데 교회 가시는 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심지어 장례식장 영정 앞에서 핸드폰으로 찬송 같으시 근데 회장이 막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뭐랄까 이게 되게 이미 너무 약간 개념이 없는 집안이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분은 크게 뭐 결혼에 문제가 없었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기 전까지는 아마 말하지 않았으면 잘 살았겠다고 하지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없고 할 때 노예처럼 잘 살았겠죠. 그렇죠. 예, 노예처럼. 네. 근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모님은 무슨 죄예요. 맞아. 이 사연자분 부모님은 사실 정말 떵떵거리면서 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텐데 누구나 계속 도움 주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도. 남편이든 시부모든 이런 캐릭터라는 걸 결혼 전에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결혼 전에 알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2달도 안 돼서 결혼했다고 하니까 이제 결혼행 급행열차를 타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잘 모르고 결혼했을 저는 것 같아요. 25일 만에 결혼했는데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나고 25일 만에. 아니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결정을 했다고요? 혼인신고. 성의 소비를 위해. 이런 불법적인 멘트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편집을 안 할 겁니다. 처음 만나고 25일 만에 잤네. 저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피고 1 딴지이고 피고 2, 처음 피고 만나고 3, 피고 4. 네.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방조, 적극하지 않았다는. 처음 만나고. 근데 시댁이 가난하면 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도와주려면 아내나 그 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도와주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거지 나가는 짓이고 맞아.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파악해야 될 게 저쪽에 거지 같은 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중요합니다.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 경제적인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맞아요. 거시 근성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상대 집안의 가족에게 뜯어먹겠다라는 심보가 아니어도 아들에게 받는 게 너무 당연해진 그쵸, 집도 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보기에. 그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일주일만 탐색을 하면. 근데 그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게 왜냐면은 나 우리 아들한테 도움받는다 이거를 누가 자기 입으로 말하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 5분 정도 착한 척 할 수 있지만 10분 이상 착한 척하기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엄 변호사님 딱 만난 지 5분까지는 착하셨거든요. 저 6분째 막 노예 발언하시고. 그렇네. 결혼 전에 불법적인 성의 소비를 할 것이 아니라 거시 근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탐색해야 될 시간에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런 나중에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약간 좀 일리가 있다. 지금 엄 변호사님의 말을 다시 한번 바꿔서 저는 일리 없는 말 안 합니다. 네.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시기엔 눈이 가려가지고 모르잖아, 잘. 중요한 얘기해 그리고 주셨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배우자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직계 존속 개차반이다 할 경우 이혼 사유가 돼요. 독립된 이혼 사유. 그럼요. 배우자의 뭐 부모 형제라는 게 혼인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매우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탐색, 그게 불법적인 성의 소비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런 거 보면 그 다들 이제 욕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뭐 시부모를.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정말 주지훈 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오, 똑같이 와우. 생겼는데 그분도 이제 그 집안 부모님을 정말 부양하는 효자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어요. 정말 유일한 단점. 왜냐면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막 그랬는데 되게 심지어 사람도 착하고 근데 그 친구하고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연애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6개월 뒤에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나이도 15살이나 더 많고 남자가 네, 남자가. 외모도 잘 모르겠고, 근데 남자가 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다들, 진짜 속물이라고, 정신 나갔다고, 저런, 다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볼수록, 그 여자가 똑똑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그쵸, 이런 그쵸. 사연을 보면은, 진짜 그럴 수 있지. 네, 발언 중에 제가 살짝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효자가 결혼할 때 단점이다 남자의. 아니, 부모님을 다 부양해드려. 막말 시리즈 언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박지 막말 시리즈. 효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을 본인이 부모님에 오케이. 다 드려야 되는. 왜냐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100% 부양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정말 절반 이상을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진짜 그건 그런다 그러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런 남자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근데 꽤 제- 있어요 주변에. 제 주변에서는 어떤 사건 중에는 완전 반대된 상황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 남자가 시댁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시부모님이랑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자기 형님이랑은 거의 막 되게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결혼을 결심하면서 이 여자분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시댁과 잘 지내라. 아버님, 부모님 덕분에 너가 태어났지 하면서 막 존경해라. 그리고 형님, 형수님한테 잘해라 하면서 계속 좋은 게 좋은 걸 화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극적으로 모든 게 화해가 되면서 좋아졌는데 화해를 시킨 여자가 잘못이다. 왜냐면 시댁에서 점점 많은 걸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원래 자기 아들한테 먹히지 않았던 얘기가 며느리한테 얘기하면은 다 먹히니까 계속 며느리를 통해서 모든 걸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피곤해. 거예요. 화합되는 건 좋은데 화합이 당사자 남편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가 우격 따짐으로 그냥 그죠? 화합이 된 걸로 그냥 네. 취급돼 버린 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똥오줌 받아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건 조선시대나 이랬던 일이고, 아들인 남자가 해야 돼요. 내 아버지의 어떤 그 병수발, 그쵸. 뒷수발은 최소한, 다른 건 몰라. 그렇지만 기저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뒷수발은 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간병인이 하든가. 그렇죠. 그래, 근데 네. 아들이 해야 되는데 아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며느리까지 감당했는데 이 시어머니와의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며느리를 갈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택근무 뭐 밤샘 일하고 막 하면서 자신의 너무 그 지침은 남편은 봐주지 않아. 오로지 이제 이 여자에게 더 지치게 해주는 뭐 어머니, 시어머니를 만나야 돼, 뭐 해야 돼, 밥 먹어야 돼, 우리 어머니 더 잘해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시어머니나 시댁과의 어떤 관계를 손절하면 네. 이 부부는 잘 살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경우들이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 남편이 이미 가사일도 잘 안 했지만 네. 이 아내분이 계속 밤샘 야근해가지고 아버님 일주기 때 가서 좀 어머니 시어머님 뵙고 이런 게 힘들었던 거잖아요. 앞으로도 일주일을 밤샘을 해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이면 남편이 그걸 중간에 유두리 있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얘는 그냥 딱 말하는 거야. 야 예배를 드리든 밥을 먹든 둘 중에 하나는 해.
이거 얼마나 되게 좀 열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서 심지어 밥도 먹었어. 네. 밥 먹고 집에 와서 일찍 쉬고 있는데 네. 그거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이 시어머니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좀 쉬어야겠어. 그쵸. 이런 어떤 나 스스로의 보상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보기에는 야, 너 시간 없다면서 밥만 먹고 왔는데 너 지금 술 마시고 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관계가 이해는 돼요. 근데 이거를 아니, 뭐 이해가 돼. 계속 밤새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혼자 술 마시고 있다고 하길래 그 네. 시간 자체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편이 아내분을 뭐 좀 존중해주거나 이해하거나 아내를 도와주려고 하는 태도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고 아까 지희 씨가 말한 대로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계속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지금 이분은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기 전까지는 뭐 그럭저럭 잘 살았다고 하지만 그럭저럭 노예처럼. 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 지금이 진짜 완전 베스트 적긴 거예요. 그쵸. 차라리. 아, 너무 괘씸한 게 사실 이것도 그 장인 장모님 덕분에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럼요. 이거를 팔고 5대5를 하자는 게 이게 진짜 말이야 방구야. 야 그리고 진짜. 심지어 이거 준다 그랬어 오피스텔도 그냥 네. 가져가라고. 네. 소장을 보냈다는 거죠. 네, 남편이 현금 되게 빼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알고 보니 언변. 아니 남편이 지금 이거 너 그렇게 하면은 나는 빚밖에 안 남으니까 그 집 나누자 이건데 네. 오피스텔 준다고 하잖아요. 명의 변경해서 네. 너 가져가라 했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 오피스텔 팔면 되잖아. 맞아. 그럼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장 팔릴지도 모르. 네, 사연자분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것에 대해서 나누자라는 게 남편의 취지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남편분이 거기다 나누자고 하는데 이 아내분은 재산 분할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오케이 좋아 그렇지만 이 혼인 파탄의 책임만큼은 너에게 꼭 있다는 거를 알려주겠다. 너가 참고 살았다고? 어이가 없다 이거죠. 너가 참고 살아서 지금까지 혼인이 유지됐다고? 내가 참는 게 더 크거든 하면서 이제 와서 이제 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재산 분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받아들이겠다고 아니 이게 하는 말은 네. 사실 하나만한 말인데 그죠? 그렇죠. 이 남편이 너무 괘씸한 게 자기가 참고 살았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괘씸한 거야. 이런 거 진짜 완전 피컷솥인데 피컷솥. 네. 어쨌든 이 여성분이 이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것에 내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큰 요소는 당신의 어머니도 한몫했고 당신은 그 옆에서 방조를 하면서 나를 더 고통을 가했다. 이런 당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재판에서 이런 것들이 전 인정이 다 되는지가 궁금한 게 남편의 가사부담 문제도 사실 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뭐 감사 인사도 안 하고 뭐 시어머니가 제대로 시아버지 병간호도 안 했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과연 재판에서 인정이 되는지 증언밖에 없는 거죠 한쪽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법정을 찾다가 말았는데 특히나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을 되어야 인정할 수가 있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인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사 사건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명시적으로 이런 주장하는데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인정하는 걸로 보죠. 반론을 그래서 펼치면 반론을 펼치면 물론 이제 뭐 그러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연해서 하는 건 구체적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내가 그 증거를 이렇게 사유를 써서 그냥 제출하는 건가요? 뭐 소장이든 준비서면이든 여기다가 구체적인 내 주장을 하고 상대방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텐데요. 판사가 보고 명백한 뭐 녹음이나 진술서 등 뭐 그런 게 없더라도 그걸 이게 전체적으로 저쪽이 인정하는 부정하는 정도 등등을 고려해서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인정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장을 안 하는 경우는 되게 바보 같은 일이고 판사가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인정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당연히 주장해야죠. 예, 있었던 사실은. 내가 미리 검증을 하지 말고. 상대방은 나에게 고통을 준 걸 잊을 수가 있거든요.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때 그제서 그걸 받아보고 그제서야 아 얘가 이랬구나라는 것도 알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은 내가 시어머니 결혼 내내 받은 것이 뭐 교회 로고 찍힌 머그컵이라든지 뚝배기라든지 뭐 화장품 샘플이다라고 말하면 남편은 그거에 대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인정이 되는 거죠. 정말 시어머니로부터 이렇게밖에 대우를 못 받았구나. 여기 이렇게 지금 사연자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써주신 요 내용 정도는 아우, 어떤가요? 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좀 더 이제 사실 소장이 쓸 때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대충 몇 년도 몇 월경 아니 근데 이제 요런 내용 정도면은 되죠. 뭐 인정될 수 있죠. 그 정도면. 네. 네.
저는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런 뭐랄까요, 시아버지 병원비라든지 네. 뭐 장례식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례식장에 매일매일 와주시고 사돈 어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거를 몰랐다는 거, 그거 자체가 괘씸하죠.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어머니까지 같이 좀 반성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맞아요. 그래서 네. 아까 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별소를 제기해서 시어머니를 이 소송에 끌어들여야 이 문제가 어땠는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이런 게 좀 더 드러나고 명백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먼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소를 답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소송을 따로 하시는 네. 거예요. 그에 대한 대응은 대응대로 하되 네. 별도의 소를 제기하면 두 사건이 병합됩니다. 아, 어차피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병함이 되도록 병원 신청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답변서에 집중하지 마시고 별소 제기로 좀 더 파이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일단 먼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장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좀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선빵 맞아요. 하고 있는데 네. 그 선빵을 무마시키는 방법은 별소로. 그렇죠. 맞아요. 이게 선빵 날리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니 이거 그렇고 이거 선빵 날린 것도 생각해보니까 되게 괘씸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또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진짜 되게 열받죠. 지금 여기서 남편이 선빵을 날려줬으니까 아내가 비로소 각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노예에서 해방되야겠다는 그쵸. 그죠? 예. 전화 위복이 돼서 그렇죠. 의도치 않게. 네. 예.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거지근성 이런 시댁 정리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만 하시면서 그러니까 남편 그리고 말고. 예. 사연자분이 막 처음에 사연 초반에 보면 이렇잖아요. 정말 더럽게 안 맞는 시기였고 사실 정말 이 힘든 시기에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맞아. 있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좀 인생이 좀 안 풀리는 시기에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됐고요. 지금 지금까지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맞아요. 새롭게 출발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총알이 이제 쏘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의 운이라는 것이 뭐 누구나 그렇대요. 계속 끝까지 떨어지는 사람 없고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 없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오랫동안 안 풀리고 특히 이제 남편 만나서 지금 이혼까지 가시면은 아마 계속 내리막길일 텐데 요 시기 지나면 이제 또 올라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은 시기가 왔거든요. 상한가거든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든 마음 잘 추스리시고 이 오늘 저희 방송에도 좀 도움을 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최대한 좋은 결과 꼭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꼭.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인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또 이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래 저희 주소가 나가고 있는데 그냥 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고민되는 부분 그냥 글로 쭉 쓰셔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주셔도 저희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또 해결 방법까지 같이 차근차근 찾아드리니까요. 네. 혼자서만 앓지 마시고요. 저희랑 공유하시면서 좀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다 이제 메모 보시는 분들 네. 메모해 놓으셨다가 본인과 참고하시기 상관없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악담인가요? 아니죠. 인생은 미리 준비하는 자의 그렇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라 갑니다.